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52장 아랍 제국의 전성기와 쇠퇴편입니다. 네, 이 장에서는 이제 아랍 제국이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또 서쪽에서는 프랑크족과 충돌하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학문과 사치가 공존하고 또 분열되는 뭐랄까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주 극적인 시대의 전환점을 좀 깊이 탐구해 볼까 합니다. 기본의 시선을 따라서요.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 맥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52장은 정말 격동의 시기를 다루죠. 7세기 후반부터 한 100년 정도 이슬람 세력이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때인데요. 동쪽으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을 직접 위협하고 또 서쪽으로는 서유럽 아주 깊숙한 곳까지 진격했던 아랍 제국의 어떤 군사적인 정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동시에 말이죠. 그 화려한 이면에는 내부 분열이라든지 쇠퇴의 씨앗 같은 게 숨어 있었고요. 또 놀랍게도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번성하는 그런 복잡한 모습이 같이 담겨 있어요. 기본은 아마 이 시기를 통해서 문명의 흥망성쇠가 얼마나 이렇게 다층적인가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시대인데요. 그럼 먼저 그 동쪽 전선, 콘스탄티노플 포위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기본 기록을 보면 당시 아랍인들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을 처음으로 포위 공격하는 군대는 신의 용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예언이 돌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열정 이것만은 아니었겠죠. 물론이죠. 물론 종교적인 명분은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 자체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곳이었거든요. 흑해랑 지중해를 딱 잇는 관문이고요.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한다는 건 제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또 동시에 막대한 실리도 얻는 길이었을 겁니다. 칼리프 무아위야, 이때 시작된 첫 번째 포위 공격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7년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도시를 지키는 동로마 제국도 또 공격하는 아랍 제국도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쏟아 부었겠네요.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났단 말이죠?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기본은 일단 콘스탄티노플 자체의 그 천혜의 요새 같은 지형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벽 이걸 들고요. 또 동로마 제국의 해군력, 특히 여기서 이제 새로운 비밀병기가 등장하는데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 정말 끈질기게 공격했지만 뭐랄까 아랍군은 결정적인 돌파구를 못 찾고 그냥 막대한 손실만 입고 물러나야 했던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아랍 제국이 계속 뻗어나갈 거라는 그 팽창신화에 처음으로 좀 금이 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랍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열망, 이게 꺾이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대규모 포위 공격이 있었죠. 칼리프 술레이만 때 감행된 이 공격은 규모 면에서 첫 번째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술레이만은 육군, 해군 그냥 총동원해서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죠.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함선이 1,800척, 병력이 12만 명 이상 동원됐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13개월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압박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였죠.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아랍 측 피해가 훨씬 더 컸어요. 전염병도 돌고 굶주림도 심했고 또 동로마의 반격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이랑 함선을 잃고 아주 처참하게 물러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이 동로마 제국을 구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의 불 아닙니까?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밀병기인데 기본이 이 무기의 기원에 대해서도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본의 기록을 제가 한번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어 원문인데요. The important secret of compounding and directing this artificial flame was imparted by Callinicus, a native of Heliopolis in Syria, who deserted from the service of the caliph to that of the emperor.
이걸 우리말로 옮겨보면 대략 이 인공적인 불꽃을 만들고 또 사용하는 이 중요한 비밀은 시리아 헬리오폴리스 출신인데 칼리프 밑에 있다가 이제 황제에게로 넘어온 귀순한 칼리니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수되었다. 뭐 이런 뜻이군요. 이야, 적진에서 넘어온 기술자 한 명이 제국의 운명을 바꾼 셈이네요. 기본이 이런 어떤 극적인 개인의 역할,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칼리니쿠스가 전수한 이 액체 화합물, 우리가 흔히 그리스의 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성분은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대개 나프타나 유황, 역청, 소나무진 같은 걸 혼합해서 만든 걸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물을 뿌려도 안 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타올랐다고 하죠. 동로마 해군은 이 무기를 배 앞쪽에 설치된 사이펀 같은 장치로 적 함대에 막 분사했어요.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막 타오르니까 나무로 만든 아랍 함대한테는 이건 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해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무기였죠. 물 위에서도 타는 불이라니 당시 아랍 병사들이 느꼈을 그 충격과 공포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이 그리스의 불이 이후로도 수세기 동안 동로마 제국의 해상 방어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럼 동쪽에서의 확장이 이렇게 좀 가로막혔다면 이번에는 서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아랍 세력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으로 진격합니다. 네, 맞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공격에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이슬람 세력의 팽창이 멈춘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대부분을 정복한 상태였고요. 이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갈리아, 즉 프랑크 왕국으로 향한 거죠. 나르본 같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정말 파죽지세로 북상해서 루아르강 유역까지 진출했습니다. 어찌 보면 서유럽 전체가 이슬람 지배하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유명한 샤를 마르텔이죠. 프랑크 왕국의 궁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였는데 기본은 투르와 푸아티에사에서 벌어진 전투, 우리가 보통 투르 전투라고 부르는 이 싸움에서 그의 역할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은 샤를마르텔의 승리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도 원문인데요. From such calamities was Christendom delivered by the genius and fortune of one man. 이것도 해석해보면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기독교 세계는 한 사람의 천재성과 행운 덕분에 구원받았다. 뭐 이런 뜻이군요. 기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샤를 마르텔이 한 왕조의 시조가 될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그의 업적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네, 그렇죠. 한 사람의 천재성과 행운. 이게 기본 특유의 어떤 영웅주의적인 시각이 좀 보이는 대목 같기도 한데요. 물론 샤를 마르텔의 리더십이나 군사적 역량이 중요했겠지만 요즘 역사가들은 이 전투의 승리 요인을 좀 더 다각적으로 보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프랑크 중장보병이 우수했다거나 아니면 아랍 군대의 보급선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본의 해석은 분명히 그 시대의 어떤 영웅 서사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현대 연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크 군대의 그 규율 잡힌 중장보병 전술이 이슬람 기병 중심 전술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그리고 아랍 군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보급선이 길어졌고 또 내부 결속력이 좀 약화됐을 가능성,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강조했듯이 이 전투의 결과가 서유럽 역사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했죠. 이 승리로 샤를은 마르텔, 즉 망치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요. 망치. 그 별명처럼 그의 군대가 이슬람 세력의 서유럽 진격을 그냥 땅 하고 결정적으로 막아낸 셈이군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결과가 달랐다면 정말 유럽 역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수도 있겠어요. 기본이 상상했던 것처럼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서 쿠란을 가르쳤을 거라는 게 아주 그냥 화왕된 소리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투르 전투는 서유럽에서 이슬람 세력의 북진을 딱 저지하고 그 이후 수세기 동안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경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지죠. 기본의 관점에서 보면 동쪽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그리스의 불로 막고 서쪽에서는 프랑크족이 망치로 막아선 그런 형국인 겁니다. 외부로부터
저항에 딱 부딪힌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외부의 저항에 부딪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제국 내부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마이야 왕조하고 아바스 왕조 간의 권력 투쟁, 그러니까 내전이죠. 네, 맞습니다. 제국이 막 팽창하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계속 쌓여왔거든요. 특히 아랍인이랑 비아랍 무슬림 간의 차별 문제라든지 또 종교적, 정치적인 파벌 싸움 같은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대규모 내전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기반을 둔 우마이야 왕조에 대항해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숙부였던 아바스, 그의 후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봉기한 것이죠. 이 내전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잔혹하게 전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우마이야 칼리프였던 마르완, 이 사람이 티그리스강 근처 자부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결국 살해당하죠. 이걸로 이제 우마이야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아바스 왕조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수도도 다마스쿠스에서 저 동쪽 바그다드로 옮기고요. 네, 그렇죠. 이 아바스 혁명은 단순히 그냥 왕조가 바뀐 걸 넘어서 이슬람 제국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보다는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비아랍 무슬림들도 등용하고 페르시아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바그다드는 곧 세계적인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이 또 다른 역설, 아이러니를 포착하는 것 같아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이 점차 정복전쟁보다는 궁정의 사치나 향락 이런 데 몰두하면서 제국의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통일성은 오히려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아랍 학문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제52장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아바스 왕조 시대 특히 초기 칼리프들이 후원을 많이 했는데요.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구기관이 설립됐습니다. 여기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과학, 의학 문헌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아랍어로 번역이 돼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프톨레마이오스, 갈레노스 같은 사람들의 저작들이 이슬람 세계에 소개되고 연구됐죠. 근데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수학, 특히 대수학이 발전했고요. 천문학, 의학, 화학, 철학 등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서유럽이 흔히 말하는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 이슬람 세계에서는 고대 지식의 등불이 아주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거네요. 기본이 당시 스페인 코르도바의 도서관에는 무려 6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죠. 이것도 원문으로 한번 볼까요? 네. The age of Arabian learning continued about 500 years, coeval with the darkest and most selectful period of European annals. 이걸 해석하면 아라비아 학문의 시대는 약 50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건 유럽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또 나태했던 시기와 동시대였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기본은 이슬람 세계의 이런 지적인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유럽 중심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는 바로 뒤이어서 서양의 과학의 태양이 떠오르자 동양의 연구는 쇠퇴했다.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결국 지식의 주도권이 다시 서양으로 넘어왔다. 이걸 좀 암시하는 거죠. 기본의 관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쇠퇴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번영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칼리프들이 정복전쟁보다 학문 후원에 더 힘을 쏟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아바스 왕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또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문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을 수 있습니다. 또 제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부가 축적도 되고 다양한 문화가 막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적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광대한 제국을 중앙에서 다 통치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어요. 칼리프의 권위는 점점 약화되고 각 지역의 총독들이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중앙정부는 이런 원심력을 총재할 힘을 점점 잃어갔던 거죠. 결국 이런 정치적인 분열이 제국의 해체로 이어지는 거군요. 기본도 아프리카의 아글라브 왕조나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칼리프라고 칭했죠. 그리고 스페인에서 살아남은 우마야 왕조 후예들이 세운 후우마야 왕조 같은 걸 언급하면서 한때 통일됐던 이슬람 제국이 여러 경쟁적인 세력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네, 그렇습니다. 9세기 이후가 되면 아마스 칼리프는 사실상 바그다드 근처에서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때 지중해 세계를 호령했던 그 거대한 아랍 제국은 이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이슬람 국가들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제52장은 바로 이 정점에서 쇠퇴와 분열로 나아가는 그 극적인 전환 과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52장은 정말 거대한 서사를 담고 있네요. 콘스탄티노플 성벽 앞에서 좌절된 이슬람 제국의 동쪽 진격, 투르 평원에서 멈춰선 서쪽 진격, 그리고 제국 내부의 권력 투쟁과 분열까지. 근데 또 동시에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던 그 학문의 불꽃. 기본은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기본에게 이 시기는 일단 이슬람 제국의 군사적 팽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 정점을 찍고 물러나는 시점이고요. 동시에 동로마 제국은 숨을 고르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이건 이제 뒷장들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는 뭐랄까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시기입니다. 그는 그리스, 그러니까 동로마의 기술, 프랑크의 용기, 그리고 아랍의 지성이 서로 막 각축을 벌이면서 중세 세계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는 이세 문명이 고대 세계의 유산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계승하고 또 보존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동로마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법적 전통이랑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고 프랑크 왕국은 로마 카톨릭과 결합된 서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이슬람 제국은 그리스 학문과 독자적인 종교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고대의 유산을 이어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52장은 단순히 그냥 한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 문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지를 뭐랄까 하나의 축소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컨스탄티노플을 지켜낸 동로마의 기술력, 서유럽을 방어한 프랑크족의 군사력, 그리고 바그다드나 코르도바에서 꽃피운 아랍의 학문, 이런 것들이 서로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때로는 막 부딪히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중세라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갔던 거죠. 기본책 제목이 쇠망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어떻게 보면 파괴와 쇠퇴 속에서도 문명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52장은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문명 간 균형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켜낸 불, 프랑크의 망치, 그리고 바그다드의 지식은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하늘 아래서 부딪히며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쇠망의 여정 속에서도 로마의 유산은 이렇게 여러 언어와 신앙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 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군사적인 정점하고 문화적인 황금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쇠퇴하는 시기 속에서 오히려 더 찬란한 지적, 예술적 성취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역사의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시대의 힘과 번영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3장 10세기 동로마 제국의 운명과 부와 통치구조 편에서 비잔티움의 궁정 의례라든지 황제 권력 그리고 군사제도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세 세계의 한 축을 담당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해 보시죠. 역사의 메아리였습니다.